오늘은 그 융의 마지막 저서인 융합의 신비. 어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여러분들 두 분이 하셨는데 너무 요약을 잘해주고 또 다른 참고 도서까지 또 활용을 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두 분이 앞서서 해 주셨어요. 그 설명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3의 영역, 그 중간자, 제3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봤지만은 대극의 합일이라 그럴 때 사실은 대극보다는 합일의 역점이 있거든요. 그 합일의 역점이 있어요. 합일은 뭐냐면은 제3의 것이에요. 두 개가 만나서 합일이 돼서 양이 불어난 것이 아니고 두 개 중에 어느 것도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제3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서 니도 나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이제 두 사람이 초대되고 주체 대상이 거기서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든 아니면 뭐가 탄생하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대극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에만 관심이 많지 그 상반되는 것이 어디서 만나며 또 그 상반되는 것이 왜 만나야 되며 또 만나는 방식이 뭐며 또 만나서 뭘 산출해내며 하는 제3의 것 공통 분모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심이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꿈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제3의 영역에 있는 중간항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펄스를 제가 읽다가 펄스 기호학에서 기호와 대상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해석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꿈에 적용하니까 이제 기호 대신에 주체로 또 대상 그리고 중간자로 이렇게 말을 바꿔봤는데 여전히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닌 경우로도 많이 나타나고 대상도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펄스의 용어가 더 맞아요. 결국은 기호예요. 주체가 됐건 대상이 됐건 뭔가를 의미를 이제 파생시키는 것은 다 기호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융합의 신비에 나타난 중간자 혹은 중간 영역 제3자 제3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주로 이제 융의 원전에서 나온 것들을 내가 쭉 적어놨어요. 결국은 이제 제3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1페이지에 보시면 두 개의 상반된 것들은 서로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두 개가 만나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만나서 우리는 만나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생각하죠. 남자와 여자도 만나고 뭔가 만나면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서로 없애는 거죠. 서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우게 돼 있다. 그것은 에너지 역학 법칙에 따라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두 개가 만나서 전혀 새로운 제3의 것이 탄생한다. 탄생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죠. 결국 이제 너와 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기호와 대상 사이의 중간 영역은 소위 그 둘을 포괄하는 집단 무의식의 융으로 말하면 그 원형의 세계인 거죠. 나중에 이제 동시성의 원리에서도 나오는데 그 이제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는 서로 A, B 서로 다르죠.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데 동일한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둘을 포괄하는 중간 영역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시성의 원리도 결국 제3의 원리인 어떤 중간자, 중간 영역의 원리예요. 동시성의 원리도. 놀랍죠? 그래서 이 대극의 합일도 중간 영역, 제3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비온이 강조한 오의 영역에 굉장히 가까워요. 오라고 하는 물 자체, 그리고 어떤 진실의 영역과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쭉 밑에서 보면은요, 그 연금술에서 이제 매체로 이제 유황, 메르쿠리에서 소금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어쩌면 연속적인 결합으로부터 중재적인 모호한 원리. 오케이.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확실하고 진실하고 분명한 영역인 줄 알지만 사실은 모호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자, 중간 영역, 중재자, 모호성, 모호성. 이것은 하나의 케이오스, 혼돈, 이제 카오스라고 그러죠. 그 혼돈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거기서 새로운 산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르쿠리우스뿐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원리, 즉 유황이 능동적인 원리고 또 소금이 수동적인 원리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매체로 보면은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러나 메리쿠리우스는 단순히 어떤 소금과 유황 또 납, 어떤 비소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매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메리쿠리우스는 그들이 결합해서 수은을 산출해낸다고 봐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물리적인 것으로 보면은 수은이 금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연금술을 아주 심플하게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수은 자체가 하나의 산물이기도 해요. 융합의 대상이기도 하고 수은이 합쳐져야 되고 목표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 메르쿠리우스와 여자 메리쿠리우스가 이제 물인 달마다 나타나는 메르쿠리우스를 통해서 결합하거나 그 안에서 결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르쿠리우스가 메르쿠리우스를 만나서 메르쿠리우스를 산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연금술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메르쿠리우스가 주체가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중간자였기도 하고 중간 영역이 되기도 하고 원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산물 라피스 철학자의 돌이 되기도 한다. 왜 그럴까? 이것은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물리적인 것도 아닌 정신적인 것도 아닌 제3의 것, 제3의 영역의 상징인 메르쿠리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2페이지로 가면 이제 제3의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 중간 보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는 전적으로 제3의 원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왜 제3의 것을 봐야 되냐. 이게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나와 만나면 제3의 영역이 자동으로 파생되어 버려요. 또 너와 나와 만나기 전에 이미 또 제3의 영역이 있어요. 공통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폭포 얘기를 하잖아요. 폭포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중재 역할도 하고 이음매이기도 하고 또 그 폭포가 없으면은 이제 전체가 구성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삼자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3의 우리가 영역이 왜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임상을 제시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거나 둘 다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50대 50으로. 이걸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도저히 결정 못할 때는 해거나 안 하거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해결책은 자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성이 작용하죠. 또 안 해야 된다 그럴 때 이래서 이건 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의 판단을 놔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몸의 반응을 내가 자꾸 보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자, 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때도 계속 머리를 굴려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머리를 써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면 이거 하면 나한테 이렇게 손해 안 돼. 둘 다 머리 싸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몸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한다고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할 때 몸이 어떤 반응이 오는가? 그러면 그 몸의 반응에 진실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쩌면 좋은 것, 또 이익이 될 것은 몸이 또 좋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쁘게 손해가 될 거는 또 몸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몸은 이전의 기억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이중적이에요. 굉장히 어떤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보면은요, 저녁에 계속 그 라면을 먹은 사람은 그 시간 되면 여지없이 라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탁 먹어야 잠이 와. 나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반응이 항상 생명으로 가지 않습니다. 습관을 굉장히 몸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몸의 기억력은 좋아요. 머리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길로 인도를 하죠. 이런 어쩌면은 그림자 같은 속성도 있고 또 몸에는 원형적이고 원초적이고 때묻지 않는 자연적인 속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몸이. 그래서 몸의 반응을 내가 보란 얘기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자연의 속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반응을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많은 몸의 기억들이 기억을 먼저 토설해내고 그 기억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진실을 얘기해요. 몸도. 그래서 이제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이 굉장히 진실한데 진실한 감정이 있고 거짓된 감정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여성 폄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성은 거짓말로 못 울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거짓말 울음이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거짓말로 잘 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이 운다고 해서 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남성 여성 차별하는 거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다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성은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을 위장시켜요. 감정으로 위장시킬 힘이 있어요, 여성에게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감정에 찌들어 있기도 하고 감정을 이용해 먹을 줄도 알고 어쩌면 감정과 하나 된 거죠. 물과 하나고 달과 하나 된 거죠. 그렇지만 남성은 태양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부딪힐 때는 금방 반응을 해버리고 속일 수가 없어요. 잘 못 속여.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제3의 영역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감성적인 측면을 보라는 뜻인데 그거마저도 조심해라. 오직 비이성적인 거, 합리적이지 않으나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거,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꿈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공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제3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어쩌면 지성적으로 생각할 때 예스나 노에서 판단하지 말고 꿈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몸을 보고 이제 내 감성적인 측면을 봐라. 그래서 메르쿠리우스는 그 과정의 원래 물질일 뿐만이 아니라 원래 원진료죠. 원진료면서 최종적인 산물이에요. 그리고 철학자의 라피스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메르쿠리우스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 사실은. 그 밑에 이제 제3의 것 보면은요, 물리학과 심층 심리학의 공통적인 배경은 뭐예요? 정신적인 만큼이나 물리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정신과 물질을 넘어서는 제3의 것, 즉 중성적인 본성을 가진 거다. 이런 거죠. 주역의 얘기를 하는데 주역이 이제 주역 뽑는 그 막대기 있죠. 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심리 세계가 일치할 때 무엇으로 그 둘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중간 영역인 거예요. 그 숫자가 어쩌면은 진실을 말해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혼돈의 과정이죠. 그 주역을 보면 혼돈이 있잖아요. 혼돈 속에서 어떤 의미가 서서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3페이지에 보면은 결국 동시성의 원리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 다른 두 지점에서 동일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3의 영역이다. 중간의 영역에서 발생을 한 거다. 이것이 이제 집단 무의식에서 일어난다고 융은 봐요. 또 이제 그 융과 파울리 대화에서 보면은 결국은 물리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것은 물리학에서도 원형적인 요소가 있고 심리학에서도 원형적인 게 둘이 만나는 거다 그래요, 사실은. 어쩌면은 모든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거나 검증이 가는 것 뒤에는 원형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것도 원형적이 있는데 그 원형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원형은 제3의 영역이고 중간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원형들은 전적으로 심리적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이지 않는 물리적 환경이에요. 심리적이지 않는 물리적 환경에서도 똑같이 그 원형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보지 않았던 얘기들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원형에 보면은 원형들은 어쩌면은 감각지각과 관념 사이에서 가교를 추구하는 거다. 결국은 감각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게 원형인 거예요.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이에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관념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어떨 때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원형에 의해서. 그래서 원형은 중간자면서도 그 둘을 묶어주기도 하고 넘어서 있다. 결국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환경에서 전이와 역전이가 바로 제3 영역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체와 대상, 기호와 대상 사이에서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은, 정신분석에서 보면은 전이와 역전이가 발생하는데, 그 환자와 그 이제 치료자,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이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발생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는가, 왜 발생하는가, 이걸 연구를 하면 중간 영역이 생겨요. 그 중간 영역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설명해 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중간 영역에서 치료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전이 역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출현하죠. 전이 역전이가. 결국은 동맹관계의 제3자예요. 동맹관계도 맺지만 원수관계도 돼요. 그 3자가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그러니까 치료자와 내담자, 분석가와 이제 비분석가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하죠. 이 제3자가. 그래서 요괴 같은, 이거를 트릭스터를 요괴로 번역을 했는데, 미혹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가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대체로 어쩌면은 그 자기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이전에 갖고 있는 기억들, 지식들, 그리고 자기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제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응? 때로는 또 지옥 같은 놀이, 재밌잖아요. 이게 상반되는 거잖아요. 지옥이라는 말과 놀이라는 말이 또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가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어쩔 때는 아프죠. 아프고 때로는 자존심 많이 상하고, 이거 때로는 뭐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중간의 영역에서 무엇이 바로 그런 갈등을 유발시키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쭉 밑에 보시면은, 이제 넘어가서요, 4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쯤 오면 자기 개념이 나오죠. 공유. 결국은 자아인격과 아니마로서 인격화된 무의식과의 합일은 전체 정신을 산출하죠. 그러니까 자아와 아니마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전체 정신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는 의식의 대변자고 아니마 아니머스는 무의식의 대변자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결국은 동화되고 합해질 때 이제 전체 정신으로 가게 된다. 이게 곧 셀프, 자기다. 독일어는 젤푸스트라고 그러죠. 그 젤부스트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이게 B가 P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젤푸스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자 그리스도가 이중적 관점이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요한 중간 위치를 차지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정의하는데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이단 정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쩌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제3의 존재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유령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세티즘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생겨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 둘을 합해놓은 신이면서 인간이다. 이것이 제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신이면서 인간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일부만 얘기한 거죠. 내가 말한 이제 앞으로 말하게 될 중간 영역에 세 영역을 보면은 그 세 영역을 다 포괄해요, 그리스도는. 첫째,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 영역, 배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존재 사이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둘을 넘어서 있어요.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굉장히 이제, 기독교에서 생각하지 못한 이제 개념이잖아요. 뭐냐면은, 신이 가장 초월해 있는 분이고, 신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신마저도 넘어서 있다는 개념이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중간자라면 신과 인간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라면 그걸 넘어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둘을 개념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신앙의 행위하고는 별개로 어쩌면은 중간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내가 굉장히 지금 땀 흘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아차하면 이제 말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제 3자로서 중간 영역으로 정의를 하려면 신도 넘어서 있어야 되고 또 인간도 넘어서 있는 초월의 영역에 그리스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말하는 그 신은 개념적인 신이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이고 교리적인 신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넘어서 있는 그리스도는 근원적인 신하고 또 일치하겠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바로 그 어떤 중간 영역, 배경, 공유점, 그다음에 초월 영역, 이제 이런 단계고, 그다음에 신과 인간을 매개해주는 매개자, 중개자로서의 또 중간자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탄생한 라피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스도가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해서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자, 그것은 그랬잖아요. 실제로 신화에서도 하나님과 마리아의 합작품이 어떤 신과 인간의 합작품으로 해서 라피스가 탄생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그 중간자를 3단계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도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는, 오히려 그 더 포괄적이 되고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그 다음에 중심의 개념도 중간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세 개의 교차점, 이것도 중간자에 속하는 거예요. 중심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중간 영역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미묘체라는 거 하는, 영어로 말하면요, subtle body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그 스위스에서 이제 그 수업을 받을 때 직접 실험해 본 게 뭐냐면, 그 요가 비슷한 건데 요가가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제 짝이 돼서 그 신체를 전혀 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체 위에서 그 느끼는 그 이제 기만 느끼는, 그러면서 그 기를 모아주는 훈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서틀 바디라 그래요.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 사이, 신체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신체에서 나오는 그 생기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포착해서 이것을 정신과 결합시키는 이런 작업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배워와가지고, 당장 또 써먹어 봤잖아요. 집에서 누워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고 이제 그랬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걸 계속 하고, 뭐, 요가도 뭐, 몸에 익어야 되는 거지, 뭐, 아니, 거기서 한두 번 내가 뭐, 해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서틀바디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미묘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그 서틀바디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미묘한 신체적인 기운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어쩌면은 신체와 물질과 정신 사이의 중간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둘을 매개해 주느냐 하는 개념에서 제 3의 영역이다. 이거는 실제로 융학파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융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주체라고 하는 것은 투사를 통해서 관계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계속 내가 얘기했죠. 주체에서는 투사와 내사가 있다. 그래서 주체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대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으로 보는 거죠. 자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어찌 보면은 진솔한 나, 투사와 대상이 없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에 의해서 판단하고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러지, 어쩌면은
자연 상태인 나와 자연 상태인 대상을 만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모든 편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객체와 투사 그 두 밑에 보면은 밑에쯤 보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흔히 투사 대상이 주체로 하여금 투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대상이 이 주체가 대상한테 자기 걸 투사하기도 하지만 대상이 주체로 하여금 너는 나를 이렇게 봐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요 멜라니 클라인이 이전에 이미 융은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주체로 하여금 이렇게 느끼게 해달라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요즘 말하면 강아지들이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강아지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온갖 그 본능적인 감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게도 하고요. 또 재밌게도 보게 하고요. 그래서 그 온갖 요리를 다 합니다. 강아지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강아지를 살리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아지한테 놀아나는 이제 인간이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인간을 가지고 놀아요. 똘똘한 강아지 아니래도 이제 본능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에서 투사된 성질이 객체, 즉 대상에게 무의식적일 때 모든 투사는 대응 투사를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대상한테 투사를 하게 되면 전이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대상이 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 또 역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가 투사 기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중간, 첫 패러그래프 중간에 보시면 객체는 주체에 대한 주술적 권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 말하는 그 투사적 동일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고대 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주술에서 나와요. 사실은 주술에서. 그래서 이제 주술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렇게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나일 강변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가 힘드니까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래서 이제 지금 발견되는데 나무 상자 속에 돌로 이제 만든 그 인형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것은 나무 상자에 돌이 빽빽하게 이제 인형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농사철에 사람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두면 사람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 뭔가를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렇게 하도록 믿고 내가 또 그렇게 믿는 이런 것들이 원시 종교인데 이런 주술적인 행위가 바로 이제 정신적으로는 투사적 동일시에 해당이 된다. 그런 뜻을 이미 원시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융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체와 객체 그 밑에 보면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언제나 적응 관계다. 자,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나한테 끌어들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상대방 쪽을 듣든지 아니면 적절히 융합해서 타협을 해서 제3의 것을 합의를 해서 하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적응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적응하려면은 이제 어떤 투사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상대방을 나한테 끌어들일 건지 또 끌어들일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끌려갈 대상인지 아니면 둘 다 새로운 상황에서 만나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남녀가 가만히 보니까 만나는 걸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애들 만나는 거 보니까 만나는 시간만 봐도 알겠더라고. 제대로 깨지는지 안 깨질 건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만나는 시간이 한 2시에 만나자. 하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심도 안 먹고 또 한두 시간 만나서 저녁도 안 먹고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이 2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만나자 할 때 여성들은 금방 알아요. 2시에 만나자고 시간 제한을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남자하고 관심이 없고
하도 만나라 그러니까 대충 만나고 가려면 2시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든지 여자 쪽에서 좀 관심이 있으면은 한 4시, 응? 5시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한두 시간 얘기해서 괜찮으면 밥 먹을 것까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제3의 영역, 중간자가 뭐냐에 따라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놀라워요. 어쩌면 이제 그것들이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장소를 택했느냐. 내가 그래서 이제 관계 심리학에서 시간에 관해서 어떤 제3의 영역, 그리고 장소의 제3의 영역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장소를 택했느냐. 나한테 유리하거나 우리 집에만 가까이 있거나 너는 나한테 관심 있으면 나 있는 쪽으로 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죠. 여자든 남자든. 되게 여자 쪽에서 많이 이제 그런 편인데. 그럴 때 이것이 이제 어떤 의도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체로. 그리고 둘이 사귄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계속 남자를 자기 영역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제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학관계, 에너지 흐름이 제3의 영역을 건강하게 만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제3의 영역을 만들지 않고 어느 쪽으로 내가 쓸려가거나 아니면은 내 쪽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영역 내지는 2개의 영역밖에 없는 거예요. 제3의 영역을 인식도 안 하는 거죠. 진실이 없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는 투사와 컴플렉스만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어쨌든 1차적인 주체가 있고 2차적인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1차적인 주체가 의식적인 주체라면 2차적인 주체는 무의식적인 주체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의식적인 자아가 이고라면 드림이고 꿈속에 있는 내가 2차적인 주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꿈에 나타나는 거는 의식적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의식이 가깝긴 하지만은 또 문턱 아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어쩌면은 2차적인 주체는 무의식적인 주체, 전의식적인 주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락강이 말하는 그 3계에 대해서 알고 있죠? 들어봤죠? 어쩌면은 이제 그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정신의 영역에서 어쩌면은 존재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락강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체가 상징계에 있는 주체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현실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실제계와 상상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주체. 이제 어쩌면은 현실적인 주체죠. 이거를 상징적인 주체이다. 여러분 이제 주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꿈 분석할 때 이 락강의 개념도. 그 다음에 늘 환상 속에 빠져 있어 주체가. 그것은 이제 상상계에 있는 주체라는 얘기를 해요. 상상 속에 빠져 있다. 그게 상상계의 주체. 어떤 본질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은 실제적인 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주체 개념이 조금 이제 세 개로만 나눠도 도움이 되죠. 대상도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도 어쩌면 상상계에 있는 대상, 상징계에 있는 대상, 또 실제계에 있는 대상으로 보면은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주체는 상징계에 있는데 대상은 상상계에 있어. 그럼 어떻게 상대방을, 응? 이제 여성을 만났는데 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성은 전부 환상적이고 그냥 그 상상에만 빠져 있고 망상에만 빠져 있으면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두 사람 다 망상에 빠져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주체를 그렇게 이제 세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 세 개를 하나로 본다면 뭐냐면 상징계가 주체라면, 그죠? 상상계는 대상이에요. 늘 언제나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이상을 바라보거든요. 상상을 꿈꿔요. 그지? 그러니까 어쩌면 현실 속에 있는 내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주체는 늘 상상계에 대한 미련이 있어. 늘 그 꿈을 꾸고 이상적이고 환상 속에 빠지고 싶어 하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둘을 매개해 주는 게 뭐예요? 실제계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요. 락강의 개념을. 그러니까 그런 그 펄스, 락강을 공부하고 펄스 기호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상상계가 기호다. 그러니까 상상계가 기호라면 이제 상징계가 기호라면 상상계가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해석체가 실제계다. 그래서 그 둘을 연결도 해주고 이제 공유 이제 하게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래서 9페이지는 결국 자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말할 때는 이히예요. 그죠? 이히를 영어로 I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에고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혼란이 사실은 온 거죠.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는 이히예요. 이히 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에 대해서 마치 작용하는 자에 대한 견디는 자다. 결국은 주체에 대한 객체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꿈을 분석할 때 참 어렵고도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꿈을 볼 때 주체가 누군지, 난지 아니면은 셀프인지 이제 혼동이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대체로 꿈을 주체로 보면 꿈이 보낸 거다. 그리고 꿈이 무엇을 목적성, 그러니까 융이 말하는 목적성에서 본다면 주체는 이 셀프, 전체성이고 자아가 대상이 되잖아요. 너 이걸 봐. 그래서 그러면 뭘 보여주는가, 뭘 통해서 보여주는가는 꿈의 내용이 중간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봤다가 모든 답이 똑같아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오케이? 실제적으로 꿈에 나타난 주체와 대상, 그죠? 이렇게 봐야지.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꿈이 다 이제 주체는 셀프고 이제 그 다음에 대상은 자아고 꿈 내용이 이제 중간자가 되죠. 아무런 해석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내가 크게 볼 때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제시를 했어요. 근데 실제 꿈 분석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결국은 자아와 전체 정신의 사이는 전체 정신이 주체라면 자아는 대상이고 만약에 또 자아가 주체라면 전체 정신은 또 대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그 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나한테 지금 내가 이제 동영상 올린 거라든가 강의한 거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융합의 신비하고 연결지어서 더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고 이것은 사람으로 말할 때 주체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바깥으로 내던지죠. 그죠? 투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외제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대상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격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내사가 있겠죠. 마이너스로 표시했어요. A 마이너스. 그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A. 이것은 자기 반성적인 거예요. 편견 없이 투사를 제거하고 투사나 내사를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라고 그러는데 대상도 똑같아요. B 플러스 B 마이너스 B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으니까 이 대상은 반드시 A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A, B를 내가 같이 표현했어요. 원래 대상은 B예요. 오케이? 그래서 A하고의 관련성 속에서 두 개가 만나는 양적 증거가 있죠. 둘이 만나면 양쪽으로 불어나요. 근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결혼 관계도 그래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 지 할 일 하고 그냥, 응? 둘이 있다 뿐이지 서로 어떤 무슨 뭐 공유해서 무슨 뭐 제3의 것을 뭐 탄생시킨다든가 이런 거 없이 평행선을 달린다든가 아니면 양적인 증거. 양적인 증거라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남자 봉급 따로 여자 봉급 따로 해가지고 둘이 합치지도 않아요. 네가 번 건 네가 쓰고 내가 번 건 내가 쓰고 공동 경비만 얼마 서로 내서 하더라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우리 같은 세대에서는 도저히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 방식인데 요즘 잘 살아요. 근데 찢어질 때도 굉장히 편하게 이제 재산 가지고 따질 필요 없이 돈벌이 하는 것만큼 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또 찢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양적 관계. 그럼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양보하고 좀 줄여서 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럴 때는 A, B의 마이너스 형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역동적 관계라고 그러는데 역동적 관계보다 더 좋은 말은 유기적 관계예요. 유기적. 그러니까 역동성보다는 유기체적 관계가 훨씬 정확해요. 뭐냐면 유기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유기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죽으면 같이 죽어요. 이게 유기체적 관계인 거예요. 부부간이든 자식이든 유기체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역동적 관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심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유기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리적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유기체적 관계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뭐죠? 그 역동적 관계로 돼 있네요. 이건 내가 고쳤는데 이 역동적 관계를 뭐라고요? 예, 유기체적 관계가 훨씬 좋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기호와 대상, 즉 주체와 대상 사이에 있는 게 해석체죠. 이것을 나는 중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중간자를 C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호를 A, 대상을 B, 그리고 중간자를 이제 C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C 둘이 만나면 중간 영역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 중간 영역은 둘의 배경이 되면서 둘이 공유하는 지점도 되면서 둘을 넘어서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꿈을 분석할 때 배경이 나오죠. 아, 어느 도시에 갔는데 넓은 광장 연못터에 있었다. 그 배경은 다 넘어가 버려요. 사실은 이 배경이 중간 영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그 배경에서 이제 그런데 어떤 한 남성이 왔는데 아, 얼마 있다가 또 여성이 왔다. 그러면은 결국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굉장히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남녀 간에도. 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남자 여자만 꽂혀가지고 또 뭘 줬느냐 이것에만 꽂혀 있어요. 그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유럽의 도시, 어쩌면은 나한테 낯선 무식의 세계일 수도 있죠. 유럽이라고 하는 그 배경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넓은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 센터, 중심의 영역이기도 해요. 우주의 중심, 또 제2장소이기도 하고 공동체가 거기서 유기체적 생명의 부분과 전체가 만나는 또 신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쩌면은 두 사람 사이에 신비한 혹은 뭔가 어쩌면은 신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는 암시가 거기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꿈 해석을 할 때. 그런 데는 꽂히지 않아. 무슨 뭐 이제 극적인 거. 뭐 이제 이런 것만 이제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진료로서의 메르쿠리우스다. 이게 배경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둘을 이제 매개해주는 중간 수단이 있어요. 매개자. 이것도 메르쿠리우스예요. 유황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소금도 다 중간자예요. 그래서 중간 매체로서의 메르쿠리우스가 또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중간 산물이 있어요. 이것은 기호학으로 말하면 일반 법칙이 되겠죠. 그리고 음이 파생이기도 해요. 자, 연금술에서 라피스, 철학자의 돌, 호문쿨루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또는 뭐 안트로포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또 메르쿠스가 나오죠. 중간 산물로서의 메리쿠리우스, 이제 라피스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음식을 만들 때 음식에 들어가는 물이 이런 중간자 역할을 해요. 물은 모든 음식의 원재료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음식 재료들을 연결해주는 매체이기도 하고 물 자체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만들 때는 하나의 산물이 돼요. 물 자체가. 물은 고체면서도 액체면서도 기체라는 또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망을 다 갖고 있어요. 주체도 되고 대상도 되고 또 산물도 되고 매개자도 되고 원재료가 되고 그래서 그 메르쿠리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한다. 물이.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요. 물로 설명한 데도 많아요. 연금술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물의 역할과 유사하다. 여러분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럴 겁니다. 자, 이제 연금술로 본 주체, 객체 혹은 대상, 중간자의 이중성. 자, 주체도 항상 이중성이 있죠. 그리고 대상도 이중성이 있어요. 아까 계속 이제 발표한 분들이 이중성 얘기를 했잖아요. 대극의 측면들. 그리고 이제 중간자도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중간자도 하나 이제 천상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중성이 있는 거죠. 중간 영역도. 거기 보세요. 주체를 왕, 이제
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밝은 면은 뭐죠? 솔, 태양이죠. 남성, 아버지, 빛, 상승, 능동적, 금, 빨간, 유황이 이제 이제 태양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남성적, 긍정적 메리쿠루스예요. 능동적인. 이것은 푸뉴마, 의식의 원형.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쩌면 왕의 밝은 면이죠. 어두운 면으로는 뭐가 나요? 검은 태양이에요. 그리고 지옥의 불이에요. 폭력, 부도덕, 왕이 갖고 있는 편파성, 또 동물성, 동물적 속성이 있죠, 왕한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두운 면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있으면서 어떤 작용을 해 나가는가, 이걸 보는 거죠. 어쩌면은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주체 안에서, 왕 안에서도 대극의 합일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대상이 왕비로 나타나는데, 이제 달이고, 여성이고, 어머니고, 융합의 물이고, 변하고, 하강이고, 수동이고, 은이고, 하얀색이고, 이제 유황이고, 이제 여성적 메리쿠리스고, 용기에 해당한, 이것은 주로 밝은 면에 해당이 돼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이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강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어두운 면으로는 뭐예요? 응? 생산력이 없는 늙은 여자, 매춘부, 또 도끼를 품은 뱀, 또 검정, 그죠? 이제 죽음, 죽음의 세계, 이제 사자의 세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달에 해당이 되고, 또 지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두운 측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주체와 대상 사이에 밝은 면끼리 만나는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만나는지, 아니면 어두운 면끼리 만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가 어떻게 만나는가가 보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자로 가볼까요? 중간에서 이제 어떤 중간 매체로 하는 게 유황, 수은, 납, 소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메르쿠리우스가 있죠. 그런데 이제 유황의 밝은 면은 뭐죠? 태양이고, 메르쿠리우스의 남성적 본질이고, 응고, 성숙, 순화가 있다면, 유황이 갖고 있는 악마적인 속성이 있죠. 그리고 메르쿠리우스의 사악한 본질이 있어요. 원질력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뜨겁고 사악한 삶의 원리, 검은 태양, 소멸, 부식을 일으켜요, 유황이. 유황 보면요, 일본이 유황산이 있는데, 아니, 지옥불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내가 가봤거든요. 냄새도 개쾌한 데다가, 정말, 유튜브 봤더니 유황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러 이제 유튜브를 조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이 가까이 가다가 이 목을 쑥 내밀다가 유황 계곡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우연히 내가 유튜브 찾아봤더니 그런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래는 황당할 수가. 근데 아마 유튜브가 워낙 조작을 많이 하니까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굉장히 황당했어요. 꼭 지옥불 같은 느낌의 유황산 가면, 그죠? 일본 가서 보면 마치 지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푸른색이 죽음의 색이거든요.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 생명, 태양의 색도 있지만 푸르러요. 중간중간 너무 소름 끼쳐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어요. 유황산에 가면. 놀라워요. 그걸 캐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황을 캐가지고. 그래서 수는 능동적 메르쿠리우스와 수동적 메르쿠리우스가 있다. 납 뭐죠? 금의 영혼이 납 안에서 메르쿠리우스와 결합하고 납이 원물질로 사용되고 철학자의 아들의 모체가 됩니다. 납이.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어두운 측면은 해로운 물체로 나타나죠. 토성. 토성이 악의 영역, 그렇게 나타납니다. 소금은 생명이고, 영혼수고, 지혜, 치유, 물, 정화, 순결, 방부, 에로스의 여성적 원리, 이런 것들이 밝은 면에 해당이 되고, 소금의 어두운 면은 어때요? 부패, 죽음, 여성적 달, 땅, 부패, 쓴맛, 고통을 상징하는 죽음의 악취. 참 놀라워요. 이 소금이 갖고 있는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만 봤는데 이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소금이. 라피스, 호문클루스, 안트로포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은 소중하고 완전하고 단단함을, 영원성을 의미하죠. 또 진정한 존재, 인간, 자기, 그리스도, 메리쿠리우스, 소우주, 아담, 자웅동체, 보편적 영혼, 이런 것들이 주로 라피스에 해당되는 긍정적인 밝은 측면이고, 어두운 측면은 천박한 거, 값어치 없는 거, 그죠? 값쌈, 아직 성숙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휘발성, 날아가 버리는 거, 혼돈 덩어리, 이제 케이아스, 이런 것이 이제 그 라피스에 해당이 된다.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꿈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겁니다. 상담할 때도 그렇고요. 자, 분석해 보면 주체와 대상의 본질은 뭐냐? 주체든 대상이든 결핍을 보상받고자 해요. 이 결핍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에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성을 추구하는 동기예요. 완벽해지려는 동기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어떤 주체든 어떤 대상이든, 다시 말하면 폴스가 말하는 기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를 파생하려고 할 때는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온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체와 대상의 불완전성이죠. 내가 이 말로 바꿨습니다. 결핍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의 불완전성, 타고난 불완전성이에요. 이거는 한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성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그 완전성을 추구하게 되면 방향성이 있게 돼요. 주체도 방향, 대상으로 하는 방향성이 있고 대상도 주체를 향하는 방향성이 형성되는 거죠. 단순히 가만히 있는데 만나지 않아요. 다극의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음을 추구하고 음은 양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만났는지 알아. 아, 정말 안 되죠. 어제 그 뭐냐면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이 만날 때는. 기호와 대상이 만날 때도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는 에너지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했죠. 대상은 에너지의 중착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이 짝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제 주체와 대상, 기호와 대상이 만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있죠. 왕과 왕비가 만날 때 이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예요? 처음에 대립하겠죠? 처음에 남자 여자라고 그래도 다 처음부터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 처음에 뭐 꽂혀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제 사랑을 나눈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대립, 긴장, 갈등,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연루 관계가 있죠. 동일시하거나 이제 서로를 보완하려는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모순의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제 3의 방향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둘이 만나면 변형이 일어나고 융합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난 게 투사가 일어나겠죠. 두 관계에서 전이와 역전이. 그리고 이제 연금술로 보면 흑화 상태가 혼돈과 죽음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 단계에서 질서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적화 단계에서 이제 라피스, 결과가 탄생하겠죠. 개성화가 되든지 성장하든지. 그러면 이제 중간 영역, 제 3의 영역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셀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셀프의 밝은 면, 어두운 면을 다 포함해요. 이 중간 영역은.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은 혼돈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미지의 세계도 중간 영역이 될 수 있고요. 공유되는 두 주체와 대상을 공유하는 세계이기도 하고 넘어서는 초월의 세계이기도 하고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 중간 영역이고 전체성도 중간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선제성, 이건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이미 존재해요. 미리 존재해요. 주체와 대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서 주체와 대상이 파생해. 태초에 창조를 할 때 그런 경우죠. 혼돈에서 빛과 어둠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선제성. 그 다음에 원초성, 원재료가 있고 중간 영역은 변형의 장소, 즉 용광로고 중심의 개념이 대부분 이 정도가 이제 중간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 3자, 중간자로 등장하는 3자의 특성은 원형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혹자, 중립자, 관망해요. 이 편 저편도 안 들어. 또 3자로 방해꾼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을 방해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밀어버리는 이제 사기꾼이 있거나 아니면 편파성을 가진 중간자가 있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중간자로서 역할은 못해요. 사실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예요. 방해자. 또 한쪽은 지원자로 나타나기도 하죠. 사실은 지원자도 문제거든요. 주체와 대상이 둘이 역동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중간자가 아닌 거죠. 일시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안내자가 있고 중재자가 있고 둘을 깨우치는 계몽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편자, 일자라고도 하는 보편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체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진실, 진리를 대변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잠재성, 즉 가능성, 잠재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창조성, 즉 생산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제3의 산물, 세 번째는 제3의 산물이죠. 주체와 대상의 속성을 지닌 제3의 물질. 자, 주체와 대상의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제3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체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면서 인간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속성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신이면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어떤 단순한 혼합이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타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었다. 둘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놀랍죠. 그러니까 그 이단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이면서 인간이 제일 좋았거든요. 두 개로 융합하는 거.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말했듯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둘의 배경이면서도 공유되면서도 넘어서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둘을 연결해 줘야 되고 또 둘 사이에 파생물이어야 돼. 적어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소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중간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중간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주체와 대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혼합물로서의 중간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체와 대상의 속성을 지니지 않은 전혀 다른 제3의 것, 철학자의 도리죠. 이제 이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중간자다. 중간자, 중간 영역, 중간 속성이 왜 중요한가? 꿈 분석할 때 이 중간 영역을 찾아내면 꿈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많이 중간 영역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금 생각을 한 게 현재 이 정도입니다. 계속 꿈을 분석, 내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공부한 거는 어느 책에서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꿈과 환상을 지금 틈만 나면 연구해가지고 분석해보고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가 중간적인 뭔가 하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프랙티스의 연속에서 나온 결과지 이게 무슨 뭐 어느 책에서 내가 중간 영역은 이거야 하고 가져온 건 아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어느 책에서 밝혀서 중간 영역은 이거야 아닌 거예요. 직접 몸으로 체험해봐야 돼요.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 보세요. 내가 이번에 중간 영역 그리고 이제 그 융합의 신비를 공부하면서 그림 하나로 표시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할 방법이 없을까? 왕과 왕비, 해와 달 돼 있죠?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 아래. 위에는 태양의 상징인 독수리가 있죠? 왕의 상징이죠? 아래는 뭐죠? 땅의 상징인 뱀이 있어요. 여성의 상징.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중간에 라피스가 탄생하죠. 가운데. 이게 숫자 5에 해당이 되죠. 4 플러스 1.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중간에 있는 영역. 그 라피스 주변의 색깔도 잘 봐야 돼요. 이 색깔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색상도 태양은 노란색. 달은 푸른색. 그리고 태양은 위에 이제 독수리는 빨간색. 밑에 땅색. 갈색, 그리고 가운데는 녹색인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라피스가. 생명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유황. 중간 연결이기도 하고 소재이기도 하고 배경이기도 한 유황이 있고 그 다음에 메르쿠리우스가 이제 전체에 커버되지만은 이거 하나만 했어요. 오른쪽에 이제 그 메르쿠리우스가 남성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역할. 물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또 이제 그 메르쿠리우스와 함께 어우러져서 여성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나비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이것이 결국 그 연금술 만다라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나니까 제가 융합의 신비가 들어왔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걸 토대로 아까 내가 말한 주체와 대상 중간자에 대한 항목 그리고 이제 그 주체와 대상 중간자의 밝은 면 어두운 면을 정리해낼 수 있었어요. 이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이제 락강의 이제 정신 분석을 폴스의 이제 관계로 내가 얘기해 본 거 이제 이런 것도 좀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보면은 그 해겔의 정신 현상에서 본 변증법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 영역에 대해서 또 마지막 대상에 대한 중간 대상 또 마지막 대상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해겔의 개념을 설명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보면 이제 많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